책 읽어주는 미주놀 4장 공상과학 소설과 비디오 게임 프리토리아 1980년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사진은 일론이 만들어 잡지사에 판 블래스타 게임의 원본 코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비디오 게임에 열중하는 일론의 모습인데요. 와, 대박 아닙니까? 실존적 위기. 머스크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자신이 교사로 봉사하던 지역 성공회 교회에 주일학교에 아들을 데려가기 시작했다. 상황은 어머니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녀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일론이 꼬박꼬박 의문을 제기하곤 했다. 물이 갈라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녀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에는 무에서 사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터라 성찬식에 참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취하다니 어린애로서는 기이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닌가요? 일론의 한마디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식인 풍습에 대한 기괴한 은유인가요? 메이는 차라리 일요일 아침에 일론에게 집에서 책이나 읽으라고 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돈독했던 아버지는 일론에게 우리의 제한된 감각과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는 법이지요. 그의 말이다. 일론은 나중에 이렇게 덧붙였다. 시험 기간에는 무신론자가 없는 법이죠. 하지만 일론은 일찍부터 과학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창조주나 신성을 불러내 삶에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믿게 되었다. 청년기에 접어든 일론은 무언가 빠졌다는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존재에 대한 종교적 설명과 과학적 설명 모두 우주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루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물리학은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 존재의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청소년기의 실존적 위기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졌다. 나는 삶과 우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정말 우울해졌지요. 훌륭한 책벌레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독서를 통해 이런 의문을 해결했다. 처음에 그는 불안한 청소년의 전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니체나 하이데거, 쇼펜하우어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읽은 것이다. 이것은 일론의 혼란을 절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10대들에게는 니체를 읽으라고 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론은 말한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지적 능력이 특출하고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의 지혜의 원천인 공상과학 소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는 학교와 지역 도서관의 공상과학 섹션을 죄다 휩쓸고 사서에게 더 많은 책을 주문해달라고 졸랐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는 로버트 하인라인의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달에 범죄자들을 보내서 건설한 식민지에 가는 것이었다. 이 식민지는 자기 인식과 유머 감각을 획득할 수 있는 마이크라는 별명의 슈퍼컴퓨터에 관리됐는데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새를 키우자 그 컴퓨터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킨다. 이 책은 훗날 머스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공지능은 과연 인류를 보호하고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기계 스스로 의지를 갖게 되며 인간에게 위협이 될 것인가. 이 주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에 관한 소설의 핵심이기도 하다. 아시모프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로봇을 털게 하는 로봇 공학의 법칙을 제시한다. 아시모프는 1985년 소설 로봇과 제국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법칙 중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으며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류가 해를 입도록 묵인할 수도 없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0번째 법칙이라고 명명했다.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 속 주인공들은 임막한 암흑기에 직면하여 인간의 의식과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은하계의 먼 지역으로 정착민들을 보낼 계획을 세운다. 30년 후 어느 날 머스크는 랜덤 트윗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가 인간을 우주를 여행하는 종으로 만들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그의 탐구에 어떻게 동기를 부여했는지 말했다.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0번째 법칙이 스페이스 X의 설립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하츠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머스크의 그런 청소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공상과학 소설은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하츠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였다. 유쾌함과 풍자가 넘치는 이야기는 머스크가 나름의 철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의 진지한 표정에 익살스러운 유머를 더해주었다.
그 책은 내가 실존적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어요. 그 책을 읽는 순간 모든 부분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놀랄 만큼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는 말한다. 이 소설에는 초공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외계 문명에 의해 지구가 파괴되기 몇 초 전에 지나가는 우주선에 의해 구조되는 아서 덴트라는 인간이 등장한다. 덴트는 자신을 구해준 외계인과 함께 불가역성을 예술로 바꾼 머리두개 달린 대통령이 통치하는 은하계의 다양한 구석구석을 탐험한다. 은하계의 주민들은 생명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며 슈퍼컴퓨터를 만들지만 그 컴퓨터는 700만 년 이상이 지난 후 그 질문에 대해 42라는 대답을 내놓는다. 당황한 외계인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법석을 떨자 컴퓨터는 응답한다. 확실히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여러분이 질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은 머스크에게 그대로 각인되었다. 나는 그 책을 통해 의식의 범위를 확장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더 잘 던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의식의 범위를 우주로 확장해야 하는 거죠. 머스크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이어 비디오 및 탁상용 시뮬레이션 게임에 빠져들었다. 이런 경험들은 인류가 어떤 고차원적 존재가 고안한 시뮬레이션의 장기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감질 나면서도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생각에 대해 평생의 열정으로 그를 이끌었다. 더글라스 애담스는 이렇게 썼다. 누군가가 우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정확히 발견하면 우주는 즉시 사라지고 훨씬 더 기괴하고 불가해한 무언가로 대체될 것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 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로는 또 다른 이론도 있다. 블레스타. 1970년대 후반 더전 앤 드래곤이라는 롤플레잉 게임이 전 세계의 게임강들을 사로잡았다. 일론과 킴벌 그리고 사촌들 역시 테이블에 둘러앉아 캐릭터 시트와 주사위 굴림에 따라 판타지 모험을 떠나는 그 게임에 몰두했다. 플레이어 중 한 명이 액션을 심판하는 던진 마스터 역할을 해야 했다. 여러분, 저랑 같이 19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부루마블 게임 아시죠? 이거 그대로 이거를 베낀 거네. 참말로. 다시 대부분은 일론이 던진 마스터 역할을 맡았고 놀랍게도 그는 상냥하고 온화하게 그 역할을 해냈다. 일론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태도와 기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촌인 피러의 말이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을성 있게 던진 마스터 역할을 해냈어요. 내 경험으로 보면 그것이 그의 기본 성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천사가 따로 없었지요. 그는 동생과 사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대신 매우 분석적인 태도로 각 상황에서 그들이 가진 선택권을 설명하곤 했다. 그들은 함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토너먼트에 참가했는데 참가한 팀들 중에서 가장 어렸다. 토너먼트의 던전 마스터가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게임에서 누가 악당인지 알아내고 그를 죽여서 여자를 구하는 것이었다. 야, 이건 약간 마피아 게임이네요. 일론은 던전 마스터를 바라보며 당신이 악당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죽였다. 일론이 옳았고 몇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게임은 일찍 끝났다. 주최 측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부정행위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비난하면서 처음에는 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일론이 이겼다. 그들은 바보였어요. 그는 말한다. 상황이 너무 분명했거든요. 일론은 11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보았다. 요하네스버그의 쇼핑몰에서 처음 컴퓨터를 본 그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컴퓨터 잡지를 읽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를 본 적은 없었지요. 그의 말이다. 오토바이를 갖고 싶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컴퓨터를 사달라고 아버지를 졸랐다. 에롤은 이상하리만큼 컴퓨터 구입에 반대하면서 컴퓨터가 엔지니어링이 아닌 시간을 낭비하는 게임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일론은 잡다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초기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중 하나인 코모도어 VIC-20을 구입했다. 갤럭시안이나 알파 블래스터와 같이 플레이어가 외계 침략자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였다. 컴퓨터를 구입하자 60시간의 레슨이 포함된 베이직 프로그래밍 학습 과정이 함께 제공되었다. 잠도 거의 자지 않고 3일 만에 다 끝냈지요 라고 일론은 그 당시를 기억했다. 몇 달 후 그는 한 대학에서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는 광고를 보고 그 전단을 가져와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에로는 망설였다. 입장료가 약 $400에 달하는 값비싼 세미나인데다가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일론은 그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면서 아버지 옆에 서서 떠나지 않았다.
이후 며칠 동안 일론은 주머니에서 광고지를 꺼내들고는 컨퍼런스에 보내달라고 거듭 졸라댔다. 마침내 아버지는 일론이 뒤에 서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달라고 대학 측을 설득했다. 컨퍼런스가 끝날 무렵 일론을 데리러 온 에롤은 아들이 3명의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교수 중 한 명이 에롤에게 이 소년에게는 새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학교의 프로그래밍 기술 시험에서 A를 받은 후 일론은 IBM PC XT를 손에 넣었고 독학으로 파스칼과 터보 C++ C 언어죠. 이것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13살 때 123줄의 베이직과 간단한 몇 가지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하여 그래픽을 작동시키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 블래스타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는 그 코드를 PC&, 오피스 테크놀로지라는 잡지에 제출했고 잡지사는 1984년 12월호에 다음과 같은 짧은 설명과 함께 그것을 소개했다. 이 게임에서는 치명적인 수소 폭탄과 스테이터스 빔 머신을 운반하는 외계 화물선을 파괴해야 합니다. 스테이터스 빔 머신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그 개념은 멋지게 들렸다. 잡지사는 그에게 $500를 지불했고 그는 뒤이어 다른 2게임도 그 잡지사에 팔았다. 하나는 동키통 1981년에 닌텐도에서 발매한 아케이드의 게임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게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룰렛 및 블랙잭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다. 그렇게 비디오 게임에 관한 그의 평생에 걸친 중독이 시작되었다. 일론과 함께 게임을 시작하면 결국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쉼없이 해야 해요. 사촌인 피터는 말한다. 한 번은 더 같이 더반으로 여행을 갔는데 일론이 쇼핑몰의 게임기를 해킹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는 철사를 이용해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덕분에 그들은 동전을 넣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일론은 보다 원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사촌들끼리 그들 소유의 비디오 게임 아키디아를 열어 영업을 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시 어떤 게임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일론의 말이다. 그는 현금 흐름을 이용하여 게임기들의 임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러나 소년들은 시당국에 허가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에 반드시 18세 이상의 누군가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0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 양식을 다 채운 킴벌은 에롤에게 부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지는 너무 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터와 러스의 아빠, 그러니까 이모부에게 가서 부탁했는데 벌컥 화부터 내셨어요. 그걸로 사실상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거죠. 킴벌의 회상이다. 여기까지가 4장입니다. 자, 우리는 2가지를 배울 수가 있죠. 놀라운 집중력. 정말 초고도 집중력. 일론 어릴 때부터 달랐죠. 결국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성공의 초석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삼촌도 이모도 아버지도 반대하는. 만약에 제 아들이 일론과 같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면 저는 당장 사인을 해주죠. 결국은 우리 기성대 세대인 우리가 그동안의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의 성장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동안의 나의 경험이 생물처럼 다가오는 미래 시장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왼쪽 배너에 보신 대로 고정 댓글에 미주는 단톡방으로 오시면 무료 단톡방입니다.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